안녕하세요. 오늘은 90회 겹회계 2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 작성 시 대속기업을 전제로 한다. 맞고요. 2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맞죠? 재무제표의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는 매개 동일하여야 한다.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아니고 기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는 매개 동일해야 됩니다. 4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맞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 3번입니다. 2번 다음은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 근본적 질적 특성 구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고 보강적 질적 특성 구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다. 맞는 말이고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맞고요. 다 충실한 표현에 있어 완전한 서술은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죠. 그래서 틀린 건 없네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해 기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기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맞고요. 이제 예외가 되는 건 이제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상기해서 표시했었어요. 네.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맞고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기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기가 아니고 주석에다가 구분해서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돼 현금의 형성자산의 총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맞고요. 부도수표 아니고요. 시험 전도금 맞고요. 직원 가불금 아니고요. 우편한 증서 맞고요. 우표 아니고요. 수입 인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19만원 더하기 7만원 계산하면 22만원, 우편한 증서 4만원, 26만원이네요. 정답은 2번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도수표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났대요. 받을 수가 없죠. 현금이 아닙니다. 지점 전도금이 뭐냐면 본사에서 지점한테 돈을 줘요. 그걸 지점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직원 가불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자산이 아닙니다. 네, 우편한 증서, 이제 우체국에서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편한 증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표, 수수료죠. 네, 저희가 그 편지 보낼 때 우표 붙여서 보내죠. 그래서 아니고, 수입인지가 뭐냐면 국가에다가 수수료나 인지세 낼 때 내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를 수입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법원에 가시면은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형성 자산 문제 항상 나오니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 기업은 상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약속어음 100만원을 받았으나 거래처가 9월 26일에 파산하여 약속어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9월 26일 현재 장부상 대손증납금비 40만원일 때 9월 26일에 인식할 대손증납비는 얼마인가? 9월 26일 40만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00만원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은 상기하면 60만원 남죠. 그래서 60만원을 대손증납비로 인식하면 돼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회계는 2025년 2월 6일에 시장성 있는 단기 매매채권 300주를 600만원에 취득하였다. 이 중 100주를 2025년 8월 7일에 1주당 24,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대금을 수수료 비용 10만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 거래로 인한 단기 손해액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이제 그럼 단기매매증권을 이제 300주를 600에 했으니까 600 나누기 300 하면은 단가가 2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2만원짜리를 24,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4,000원이 받네요. 4,000원 곱하기 100주이죠. 그러면 40만원인데요. 근데 여기 대금 수수료 10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40에서 10만원 빼면 3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문제 7번. 다음은 부산이 2025년 중에 매입한 재고 관련 자료이다. 부산이 2025년 매입한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매입 재고 2,200 이고요. 보험료 하용료 맞고요. 매입 운임 맞고요. 매입 할인 맞고요. 제품 생산 전 원재료 보관을 위한 창고 보관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80, 110 네. 30만원 깎아야 되죠. 네. 80에다가 30만원 깎으면 50. 그래서 2200에 50 더하면 2250만원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서울의 2025년 재고자산의 거래 내역과 재고자산 손실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손익계산서의 인식과 매출 원가와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단가 결정은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0원,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 3,000원, 비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 2,500원. 이거 영업의 비용이 2,500원 밖에 없죠. 그래서 2,500원이 정답이 돼요. 4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평균법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400개고요. 7만원이네요. 매출을 할 때마다 단가를 내시면 돼요. 그러면 7만원 나누기 400 계산하면 175원 되거든요. 그럼 175원 곱하기 300 하면은 이제 매출 6월 23일에 매출 원가가 52,500원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400개 있었는데 300개 팔았으니까 재고는 100개 곱하기 300개 100개 곱하기 175원이었잖아요. 175원 곱하기 100 했는데 또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 그래서 400 플러스 400 곱하기 250 계산한 다음에 저 이제 500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75 곱하기 100 n 플러스 400 곱하기 250 n 플러스 mr 하면 117500 되고요. 나누기 500 계산하면요 235원 되는데 235원 그래서 500개 있었는데 또 400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기말이 100개가 남았고요. 그래서 100 곱하기 235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출 원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말 재고는 23,500원이고요. 매출 원가는 이제 175 곱하기 300 그 다음에 235 곱하기 400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75 곱하기 300 n 플러스 235 곱하기 400 n 플러스 mr 하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146500 나오는데 저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랑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8,000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5450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선입선출법이랑 흡입선출법이랑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랑 총평균법이랑 다르죠.
네, 2번. 개별법이랑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 실제 구입 원가를 기록하였다가 매출 원가로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맞고요. 3번. 선입선출법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실제 회사의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맞고요. 물가 상승시 기말되고자 금액은 호입선출법이 선입선출법보다 크게 예상된다. 선입선출법이 더 크게 예상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10번. 경기는 2025년 1월 1일 A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B 건물을 50만원에 매입한 후 B 건물은 철거하였다. 이후 A 공장의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10일에 완공하였다. A 공장의 건설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일단 건물 취득이 제일 쉽겠죠? 건물 취득이 제일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A 공장 15만원, 200만원. 그래서 21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50만원에 있잖아요. 50. 그 다음에 철거 비용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B 건물을 부셨잖아요. B 건물 부셨으니까 이거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요. 그러면은 18만원 빼기 5만원 더하기 50만원 계산하면 63만원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적 지출은 생산 능력을 증대, 내용 요소의 연장을 가져오는 지출이다. 맞고요.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맞고요. 3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과소된다. 자본적 지출, 자산화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 비용화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과대 계상되겠죠. 자산은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과대 계상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과소 계상한다. 맞죠? 12번. 강사는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300만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처분. 건물의 취득 원가는 500이고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일 때인 경우 강서가 행할 회계 처리를 우발하게 표시한 것은 저희 항상 제조업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외상매입금 다 아니에요. 외상매입금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2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됩니다. 네, 만약에 상품이나 제품을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저희 그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사고 팔 때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 사용되는 거고 재고자산이 아니다. 유형자산이다. 그러면은 미수금 사용되는 거예요. 네. 미수금, 미지급금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300만원 외상으로 매각했고요.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는 500이고 처분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 그러면 저희 2번 아니면 4번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사용 안 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같은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던가 아니면 만기 보유 증권 사용할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사용하는 거죠. 건물을 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13번. 강남은 2023년 1월 1일에 A 기계를 10만원에 취득한 후 연수합계법 내용 연수 5년 잔존가치 만원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5년 1월 1일에 A 기계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잔존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으로 수정 변경하였다. 이러한 회계 변경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2025년에 인식할 A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되었는데요. 저희 10만원에 취득한 후 연수합계법을 했대요. 그쵸? 그러면 저희 취득을 10만원에 그 다음에 잔존가치 만원이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이고 지금 2023년이고 2025년이잖아요. 그래 2년 지났네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5년, 4년, 3년, 2년, 1년 더하는 거예요. 연수학계법. 그럼 분모가 15가 되고요. 근데 저희 2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년 더하기 4년 해서 9년이죠. 그러면 9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9 계산하면 54,000원이네요. 그럼 10만원에서 54,000원 빼면 돼요.
그러면 저희 장부 가격이 46,000원이었어요. 46,000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액법으로 하고 5년이고 잔존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년 46,000원 나누기 5 계산하면 9,200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가상각은 경제적 효익이 소입이 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맞고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의법을 사용한다. 맞고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아니요. 틀렸어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4번. 무형자산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태희는 2025년 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다음 상황을 반영할 때 2025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산하여야 할 충당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다음에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괄호 1번. 태희는 용광로 사용 시 발생하는 예연에 대한 여과 정치를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인해 2026년 말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025년 말 현재 여가 정치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여가 정치의 예상 설치 비용은 1,000,000원이다. 저희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용광로를 없애버리면 이거 설치할 필요 없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 1번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시면 안 돼요. 네,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법규에 따르는 매연 여가정체의 설치 원가에 대한 의무 발생 사건이 없어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치 비용에 대한 무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현재 그러니까 법률 제정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용광로를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태인이. 그러면 여가정체를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인식하시면 안 되고 괄호 2번 태인은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원상복구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복구 시 예상되는 비용은 700이고 2025년 말 현재 가치 금액은 620만원이다. 저희가 태인은 점포를 임차해서 사용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돌려줘야 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620만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충당부채는 항상 현재 가치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용 중이니까 괄호 2번은 근데 괄호 1번은 2026년 말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2026년도 중간에 용광로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채 할인 발행이란 사채 발행 금액을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것을 지다. 맞고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으로 인한 조달된 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인하여 지급수수료를 처리한다. 회계 처리한다. 지급수수료가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처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과 사채 액면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사채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으로 구분됐다. 맞고요. 유효이자율법의 적용 시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년 증가한다. 맞습니다. 17번 조정은 2025년 1월 1일에 사채 액면 금액 10만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8% 10만원에 8% 계산하면 8,000원이네요. 네, 매년 말 이자 지급을 발행하였다. 2025년 1월 1일 사채 유효이자율이 10%일 때 사채 발행 가액은 10%라고 유효이자를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10%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0.7513, 2.4868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10만원 곱하기 0.7513, 그 다음에 8,000원 곱하기 2.4868 계산하면 사채 발행 금액 나오겠죠? 계산하면 10만원 곱하기 0.7513 M 플러스 8,000원 곱하기 2.4868 M 플러스 MR 계산하면 95024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7번 정답은 2번이죠. 18번 한국의 2025년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말 자본이연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 거래는 독립적이고 상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월 5일 액면 2,000원인 주식을 7,000원에 발행하였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0원 나왔겠네요.
그쵸? 이거 자본이요금입니다. 3,000원에 매입한 자개주식을 8,000원에 처분했다. 자개주식 처분이익이 8,000원에 했으니까 차익인 5,000원. 그쵸? 이것도 자본이요금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1월 1일에 매입한 주식 15,000원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는 18,000원이다. 이거 기타 포괄 이익이죠. 자본이요금이 아니에요. 네. 액면 5,000원이 주식을 7,000원에 매입하여 지수가 기타 속았겠으면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요금 이렇게 계산되는 금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5,000원 더하기 5,000원 계산해서 만원 구할 수 있어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본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이 아닌 것은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2번 가지급금, 3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4번 감자차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지급금 자산입니다. 2번이죠.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20번 컴퓨터를 판매하는 전자는 2025년 4월 1일 컴퓨터 100대를 총 500만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20%는 현금으로 50%는 월무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2026년 중 받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1일 매출 채권으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매출 채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죠. 한마디로 지금 못 받은 돈이야. 500만원에 판매했고 판매대금의 20% 현금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원에 80%는 못 받았네요. 400만원입니다. 500 곱하기 0.8 하면 돼요. 4번 50%는 받으러움을 표시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매상 매출금을 표시하면 되겠죠. 21번 백신 프로그램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는 백신 프로그램을 2025년 11월 1일에 30만원에 판매하였다. 백신 프로그램은 4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사후관리의 대가 12만원은 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2025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일단은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될 금액 저희 30만원 안에 12만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프로그램 자체는 18만원이 있을 거예요. 30에서 12만원 빼면 18만원이죠. 18만원인데 저희가 12만원이 4년이잖아요. 그럼 12 나누기 4 계산하면요 1년치가 3만원인데 근데 저희가 11월 1일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12분의 2만 사용했죠. 그러면 3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2 계산하면 5천원이네요. 그러면 18만원 더하기 5천원 계산하면요 저희 수익을 인식할 거면 18만 5천원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2번입니다. 22번 2024년 1월 1일 대전 총 도급 금액 1,000만원인 건설공사계약 공사기간 2024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에 체결하였다. 공사 원가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공사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래요.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인식할 매출 계산하고 그러니까 2024년에 진행률 계산하고 2025년에 진행률 계산해서 빼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00 그러니까 저희 발생 원가가 300 250 2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이네요. 합치면 그러면 3 나누기 8 계산하면요 2024년에 37.5%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550 나누기 800 계산하면요 68.75% 완성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 1,000만원에 37.5% 계산하면요 1000 곱하기 0.375 계산하면 2024년에 매출이 375만원 인식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000만원에 곱하기 0.6875 계산하면요 687만 5천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러면 이걸 빼는 거예요. 687만 5천원에서 375만원을 빼요. 그러면 312만 5천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연도별 공사대금 수령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그 현금, 그러니까 저희가 청구를 했고 수령을 받은 거로 이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받은 돈 계산할 때, 그러니까는 미수금 계산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3번. 다음은 사과의 비용 항목이다.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영업의 비용 구하면 되는데요. 복리후생비 1,000원, 접대비 1,500원. 이거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전부 다 판매 관리비죠.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네,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맞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맞죠? 미수금 자산이죠. 그래서 3,000원 더하기 1,000원 계산해서 2번 4,000원이 확인됩니다. 24번. 매출채권의 매각거래로 보기 위한 조건, 제거 조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양도인은 저희가 양도인이 뭔지 양수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쵸? 양도인은 판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다가 판 사람. 그럼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겠죠? 산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양도인은 판 사람은 매출채권 양도 후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팔았으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돼요. 맞고요. 양수인은 양수한 매출채권을 처분, 양도 및 담보 제공 등 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샀으니까 권리를 샀죠. 권리를 샀으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고요. 양도인은 매출채권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팔았는데 어떻게 행사해요? 안 되죠. 그러면 판 게 아니에요. 팔았는데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판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죠. 25번.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1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걸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총액 표시가 원칙이에요. 1번이 틀렸고요. 2, 3, 4번도 볼게요. 2번.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원가에 분류하고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된 비용 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이게 이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이제 원칙이죠. 3번.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 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봤고요. 4번.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연도에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부 원가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드림의 2025년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원가. 직접 노동 다음에 제조 간접비 계산하면 되죠. 네, 직접 노무 원가가 만원이고요. 가공 원가의 20%가 제조 간접 원가래요. 그러면 만원 나누기 1 마이너스 0.2 계산하면 0.8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원 나누기 0.8 계산하면 총액이 12,500원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번이 정답이네요. 12,500원에서 0.2가 제조간접비죠. 2,500원이. 그 다음에 지금 노무가가 만원이고요. 2번. 다음은 햇냄의 2025년 경비 내역이다. 비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비제조 원가 물어봤네요. 판매 관리비 물어본 거죠. 생산직 직원의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 생산비고요. 거래처 영업을 위한 접대비 판매 관리비고요.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생산비고요. 회사 광고를 위한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고요. 관리작업료 500. 본사 영업부서 30%, 공장 생산부서 70% 비율로 관리. 본사 영업부서 여기에 이제 판매 관리비겠죠? 그럼 5, 3, 20이니까 200만원이 이죠. 네, 생산직 직원 급여 제조 원가이고요. 공장 화재 보험료 생산이네요. 그래서 30 아니 20 50 200 그럼 계산하면 270 비제조 원가 5, 3, 15인데 잘못 계산했네요. 그쵸? 150이네요.
그러면 20, 50, 150 계산해서 220 구할 수 있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정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는 변동 원가라고 한다. 맞고요. 맞네요. 그럼 1번이 정답입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 없이 발생하므로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를 기회비용이란다. 이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간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총 원가의 증가분은 기간 원가라고 한다. 이거 기간 원가가 아니고 한 개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일정 기간 생산량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역사적 원가라고 한다.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고정 원가죠. 4번 가볼게요. 다음 중 제품 생산에 사용한 기계 감가상각비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로 맞는 것은 1번 제품 단위당 원가가 가되게 예상된다. 아니고요. 2번 판매관리비가 가속 예상된다. 아니고요. 단기총 제조 원가가 가되게 예상된다. 아니고요. 기말 재고 금액이 과속 예상된다. 맞죠? 감가상각비를 기간비용 처리했다는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공품 만약 감가상각비 기간비용 처리 안 했으면 제공품 금액이 적게 계산되죠. 네, 적게 계산됩니다. 5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본 완성본 환산량이 100개이고 기초제공품 완성본 환산량이 30개, 기말제공품 완성본 환산량이 50개인 경우 선입선주법 완성본 환산량은 몇 개인가? 그러면 100개에서 평균법이 100개이고요. 기초에 3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100개에서 30개를 빼면 돼요. 2번이 정답입니다.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직접 경비는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처럼 별도로 구분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맞죠?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직접 재료 원가가 아니고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것을 말하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의 비율로 사용된다. 맞고요. 4번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은 재료 간접 원가라는 개정에 집계하여 이를 적절한 배분 기준에 따라 개별 작업에 배분한다. 맞죠? 7번 다음 중 표준원가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 계산은 표준원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다. 정의 너무 잘 배웠죠. 2번 표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맞고요. 3번 표준원가 실제원가 차이가 나는 경우 원가 통제를 할 수 없다. 아니죠. 표준원가 자체가 원가 통제를 하려고 표준원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으면 제품의 수량만 파악되면 표준단가를 이용하여 제품 원가를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표준단가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품 원가 빨리 계산하려고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전주의 2025년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제 매출 원가 구하면 되는데요. 제공품 계정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그쵸? 제공품 그러면 기초가 12만원, 12만원 기말이 6만원 단기총 제조원가가 36만원 그럼 차변이 48만원 48만원에서 6만원 빼면 42만원 그러면 이제 제품 티계정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42만원 되고 기초 제품이 4만원 기말 제품이 26만원 그러면 46만원 차변 46만원이고 46만원에서 26만원 빼면 20만원이네요. 매출원가는 2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9번 소원의 원가 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정품 원가는 얼마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켓 좀 그리면 되겠죠? 직접 재료 원가 2만원 가공 원가 3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3만원 그러면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만원 여기 차변이 6만원 여기 3만원이니까 3만원 모자라네요. 3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4번
10번. 화성은 2025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여 기초가 없네요. 여객선 제작, 화물선 제작에 착수하였다. 여객선은 단기 중 완성되어 판매가 되었고 화물선은 기말 현재 완성되어 판매되어 있지 않다. 단기 중 이들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및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중 집계된 제조간접 원가 발생액은 240만 원이고 제조간접 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원가일 경우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는 여기 80이고 120이니까 총 합계가 200이잖아요. 8 나누기 20 계산하면 여기가 0.4이고 여기가 0.6이겠네요. 그럼 240만원을 일단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좀 구해보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해보면은 80 더하기 80 더하기 240 더하기 70 더하기 120 계산하면 590만원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하고 매출 원가 저희가 팔린 거 있잖아요. 팔린 거 여객선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240 곱하기 0.4 더하기 160 계산하면 256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배부 기준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당월에 실제 직접 노동시간 2000시간 중 제조 지시서 제조에 투입된 시간은 150시간이었다. 150 나누기 2000 계산하면요. 7.5%만 A에 투입이 됐어요. 당월에 실제로 발생한 총원가와 제조지시서 제조에 대한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제조지시서 배부되는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네, 40에 7.5% 계산하면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만원이에요. 4번. 12번. 다음은 세광의 2025년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5년 단기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420, 단기총 매입액 420, 기말재고액 40, 420에서 40만원 빼면 저희 380만원 원재료 썼네요. 노무 원가. 네, 2025년 총 지급된 노무원가 970, 전년도에 미지급된 노무원가 50만원이 포함돼 2025년 미지급한 노무원가 80, 제조원가 관련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의 20%이다. 네, 노무원가 티켓형으로 그리면 좋은데 노무비 미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그리면 되는데 부채는 자산이랑 반대니까 기초가 여기 오고 여기 말.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이 오잖아요. 지급된 게 감소된 거죠. 그래서 970 여기 50 여기는 80 그래서 80 더하기 970 계산하면은 10500 그럼 발생한 건 1000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직접 노무원가 1000만원이고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20%래요. 그러니까 1000만원에 20%인 거죠. 그럼 200만원이겠네요. 그럼 380 더하기 1000 더하기 200 계산하면 1580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죠. 13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묶인 것은 가. 직접 배분법은 원가 배분의 정확성이 높다. 아니죠. 상호 배분법이 가장 좋습니다. 1번 가와 틀렸고. 나.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어 수를 일부 고려한다. 일부 고려한다는 이거 맞는 거예요. 전부 고려하는 건 상호 배분법이죠. 상호 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정식 세우죠. 라.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서가 달라지면 배분 후에 결과가 달라진다. 아닙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배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분 순서가 달라진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X이고요. 상호 배분법은 배분 과정이 간단하다. 아니죠. 이종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나다에 해당하네요. 2번. 14번. 다음은 성장의 2025년 원가 및 매출 등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액 계산해야겠네요.
매출이 700이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500이고 제품의 재고는 기초보다 기말에 10만원이 증가했다. 원재료 재고는 기초보다 기말에 20만원이 증가했다. 제품 재고는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다. 판매관리비 30만원. 판매관리비 30만원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품품 재고는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다. 필요 없고 원재료 재고는 기초보다 기말에 20만원이 증가했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녹아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저희 단기제품 제조원가 5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의 재고는 기초보다 기말에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만원이네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490이겠네요. 그럼 700에서 490 빼면요 210만원 되죠. 그래서 210만원 계산해서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보조 부문으로서 검사 부문과 전기 부문에 발생한 원가는 각각 6만원과 9만원이고 보조 부문이 제공한 용역은 다음과 같다.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은 단계 배분법으로 단계 배분법 중요하죠. 검사 부문 원가를 먼저 배분할 때 A 공정에 배분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검사 부문 원가를 먼저 배분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저희 검사 100, 200, 300 이거 퍼센트 계산은 되는데 100 나누기 600 계산하면요 아니네요. 네, 6만원을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만원, 2만원, 3만원 배분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부문이 9만원이잖아요. 그럼 9만원 더하기 만원 하면 10만원. 10만원에 300W, 200W니까 10만원 나누기 5 곱하기 3 계산하면 6만원. 그럼 A 공정에 배분되는 금액 2만원과 6만원 합쳐서 2번 8만원이 됩니다. 16번 이거 퍼센트로 계산하면 조금 틀려서 분수로 계산한 거예요. 퍼센트로 계산하면 좀 더 편한데 정확하게 안 나와요. 16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 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하여 직접 집계한다. 직접 재료니까 추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중요성이 큰 원가를 선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배부한다. 틀렸어요. 제조 간접 원가도 작업별로 측정 가능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각 작업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할 때도 측정 가능한 배부 기준 있죠. 예를 들면 노동비, 예를 들면 노동시간 같은 걸로 이제 배율에 따라 배부하고요. 3번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배부율을 이용하여 각 작업에 배부할 수 있다. 맞죠. 저희 배부율을 구한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잖아요. 4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를 이용하여 배부한다. 맞습니다. 예정 배부를 곱하기 실제 시간을 이제 곱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니까 맞고요. 17번 다음 중 결합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산품은 동일한 종류의 재료를 투입하여 같은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결합 원가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개별 제품별 추적이 어렵다. 맞습니다. 3번 분리점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강화 원가도 개별 제품별 추적이 어렵다. 아니죠. 아닙니다. 분리점 이후에 발생된 추가 강화 원가 개별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해요. 결합 원가가 추적이 어렵죠. 3번이 틀렸고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는 물량기준법,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 균등일륜법이 있다. 맞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18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다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연정 배부하고 있다. 2025년 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제품은 5,000원, 제품은 15,000원, 매출 원가는 8만원이다. 그러면 5,000원 더하기 15,000원 더하기 8만원 계산하면은 10만원이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 80% 해당하네요. 원가 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배부 차이 조정 전 비율로 조정하여 2025년 말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연간 계산이 있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있고 실제 발생한 14,500원 여기 적고 연간 예정 조업도 1,600 그러면은
14,400 나누기 1,600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9. 그 실제 누적 노후시간 1,700이죠. 곱합니다. 9 곱하기 1,700 계산하면 15,300원. 그러면 저희 예정 매부 15,300원 했는데 14,500원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15,300원 빼기 14,500원 계산하면요 800원 과대 계산했잖아요. 과대 계산했으니까 매출원가에서 빼야겠네요. 근데 800원에서 저희 매출원가 80% 차지잖아요. 800 곱하기 0.8 계산하면요 640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원가 8만원에서 640원 빼면 7936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평등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평균법을 적용한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단계 가공원가가 원가와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티계정 그리면 좋겠죠. 기초제공품 100개, 차변에 100개, 단기 착수량 900개, 900개, 차변에는 1000개.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100개, 100개, 단기 완성품 수량 900개, 900개. 그러면 저희 가공비 계산해야 되잖아요. 900. 가공비만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50%니까 여기 50. 그럼 950. 그 다음에 평균법이니까 기초정품 가공원가랑 단기 발생 가공원가 더하면 돼요. 63,500원 더하기 459,000 나누기 950 계산하면은 완성품 환생량 단위당 가공원가는 550원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5번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20번. 가드는 ABC의 세 가지 결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에 의해 배분되고 추가적인 자료는 다 아래와 같다. 이 경우 B의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얼마인가? 결합원가 보면은 C에만 4만원이 배부되어 있어요. 20만원인데요. 그럼 4만원 나누기 20만원. 그러면 20%가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30만원에 0.2 계산하면 여기가 6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B의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 구하고 있는 거니까 30에서 8만원, 6만원 빼면 되죠. 그럼 여기 16만원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정원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때 가공원가의 완성분 환상량은 얼마인가? 이것도 티계정을. 기초제공품 8,000개, 완성도 70%, 선입선출법이니까 8,000. 기말제품은 13,000. 착수량 3만. 차변은 38,000.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근데 저희 가공원가만 계산할 거니까 8,000이고 그러면 38,000 빼기 8 빼기 13 계산하면 17,000. 네. 그 다음에 8,000개를 이제 30%만 더 완성하면 되고요. 여기는 100% 했고 13,000 곱하기 0.5 하면 되죠. 그럼 8,000 곱하기 0.3 n 플러스 17,000 n 플러스 13,000 곱하기 0.5 n 플러스 mr 계산하면 25900 나오거든요. 1번이 정답이 되네요. 22번. 다음 중 공손과 감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이란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비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방지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감손은 감손 물량 전부를 정상 감손으로 감소한다. 맞습니다. 감손이 뭐냐면은 감손이 뭐냐면 저희가 가루를 가공할 거예요. 근데 가루를 가공하다 보면은 가루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100개를 들고 있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5%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95개만 나온 거죠. 그래서 5개를 감손이라고 해요. 5개를. 그러면 저희 어쩔 수 없이 가루를 가공하다 보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상 감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럼 틀린 거는 4번인데요. 정상 공손은 양재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 공손 원가는 검사 합격 물량 원가에 포함시키다. 포함시킵니다. 정상이잖아요. 정상. 저희가
생산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죠. 감손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공손도 검사 합격 물량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23번. 독고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제조 간접 원가와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제조 간접 원가 배분 차이는 얼마인가? 제조 간접 원가 예상이 500이네요. 그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이 520이고요. 네. 그러면 500 나누기 저희 예상이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2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제로 223만 시간이잖아요. 23만 곱하기 20 그럼 460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520과 460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만 원을 과소 배부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영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노동시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분율은 50원, 실제 생산량은 300단위, 제품 단위당 표준 노동시간은 4시간이다. 기준 조업도가 1000시간일 경우 조업도 차이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기준 조업도가 1000시간, 표준 배분율이 50, 그러면 5만이고 실제 생산량이 300개,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4시간 곱하기 50 계산요 6만이죠. 그러면 조업도 차이가 10,000원. 유리하죠. 여기 실제 금액을 알아야 능률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조업도 차이 10,000원, 유리하고 능률 차이 없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업도 차이는 지금 40이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고, 그 다음에 520, 50 이렇게 계산하면은 20만 원이 불리한 거예요. 능률 차이가 왼쪽이 크면 유리한 거고 왼쪽이 작으면 불리합니다. 비용 계산할 때는요. 25번. 세이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때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인가? 실제 제품 생산량 200개. 제품 단위당 허용된 표준 작업시간 5시간, 시간당 직접 노무원가의 표준임금 600원, 직접 노무원가의 가격 차이 3만, 분리,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 10,000원, 유리 10,000원. 그럼 저희 제품 생산량이 200개였고 표준 작업시간이 5시간이었고 600원이잖아요. 200 곱하기 5 곱하기 600 계산하면 60이고요.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59만 원이었겠죠? 여긴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62만 원이겠죠? 그래서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은 1번 62만 원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